두 개였죠? 이거 아마 다 못했을 것 같은데. 아 진짜 이거는 기계가 왔는데 보자. 이거 말하는 거죠? 이거. 야, 이거. 5번, 6번이랑 게이트웨이가 안 나와. 근데 게이트웨이는 또 했네? 다 하고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거 아니야? 아 그거 정한 거예요. 그러네. 아무리 보니까 씨. 아 이거 진짜 문제 중에 하나. 역시 중립이 엉그러져지는 글씨가. 오늘 진짜 밤새 가가지고 진짜 졸면서 그 밤을 새. 이건 아직 안 했구나. 무의식의 느낌으로 뭐 하느라고 밤을 새? 저 어제 화학 보고 있어요. 그 비행 가서는 너뭐 스위칭이라고 넌 네? 지난번 숙제였잖아요. 이거 그건 아무리 그건 그게 지난번 숙제였다고. 그게 이거 다 끝내는 거. 잠깐만 있자. 그때 저기 뭐였냐 이과 도식화 이거 그때 그 해석 보내는 거였었나? 그날 보낸 게 그 이과 도식화였었지. 네. 사진 찍어 보낸 게. 그리고 테스트 좀 이거 하나 아예 이것도 아직 다 못했나? 그럼 당연히 저 워크북 하나도 안 돼 있겠네? 생각이네. 근데 그렇게 하는 줄 알았다고, 저걸 하는 줄 알았다고요? 내가 카톡으로 매번 보내주는데? 이거 워크북 써있는 거 그건 네가 확인을 제대로 안 하는 거지. 나는 그리고 수업 시간에 말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니 숙제를 할 때 좀 보내주면 뭐하냐? 보내주면은 아니 보내줬는데도 제대로 확인을 못해요. 그것도 못 읽어? 지난번에도 그렇고 창영아 너 지금 내신 대비한 이래로 너 숙제 제대로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한 번도 없어. 왜 이제 뭐라 안 한다고 하니까 그냥 막 나가는 거야? 뭐야? 아니 아무리 그래도 대번 연속 숙제가 잘 안 되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그냥 막 나가는 거야 이거는? 뭐야 뭐 어쩌자는 거야? 응? 여태까지 작년부터 내신 대비한 이래도 네가 제일 불성실한데 지금 이거는 아니야? 아휴 알았어. 진도나 나가자. 12강 할 차례죠. 그 12강 1번부터 하면 되나? 맞아? 네. 아휴 네 인생인데 뭐 잊었어. 대답할 생각이 없나 봐. 성현이. 봅시다. 12강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이거 아무리 내가 워크북을 줄여줬어도 그래도 6개 아니 7개잖아요 지문이. 7개 그래도 워크북 하려면 그래도 시간은 좀 걸리긴 할 텐데 그래도 한 30분은 걸리지 않냐? 더
걸리나? 얼마나 걸리냐? 3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치? 그 정도 30분에서 1시간? 뭐 이 정도면 할 분량인데 심지어 뭐 서술형 이런 거 빼고 나면은 훨씬 더 분량이 줄어들 수도 있고 뭐 그럼 양적으로는 뭐 사실 그렇게 전혀 부담되는 건 아니니까 뭐 내가 그냥 할 말은 일단 당연히 다음 시간까지 다 돼야 되고 그리고 확인 잘 해라. 이게 뭐 중학생도 아니고 그냥 고등학교 2학년 내가 2학년 2학기면은 사실상 고3이라고 생각하라고 했는데 무슨 뭐 이제 사실상 이제 고3인 애한테 숙제 내준 거 좀 잘 읽어라 이런 얘기 할 짬밥은 아니잖아 이거. 그지? 뭐 초등학생 뭐 숙제 뭐 알림장 잘 썼니 이런 것도 아니고 그잖아. 그러니까 내가 막 이렇게 유치한 거 갖다가 막 뭐라고 하지 않게끔 좀 해줘. 이런 유치한 걸로 막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고등학교 2학년. 알았지? 자 보겠습니다. 4강 1번입니다. 12강 1번입니다. 자 볼게요. 자, 이번에도 이제 구조독해 패턴은 아주 심플합니다. 그냥 주제 나오고 부연 설명 두 개로 나눠서 이렇게 나오는 패턴이에요. 그러면 지금 부연 설명이 이제 1, 2로 나눠져 있잖아. 그럼 이런 경우에 출제하기 좋은 건 뭘까요? 가장 만만한 건 순서예요. 순서. 그래서 이제 이 부연 설명 1, 2번이 이제 내용이 좀 뭔가 약간 다른 내용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덩어리를 지어서 순서 같은 걸로 출제하기가 좀 좋고요. 만약에 이 부연 설명 1, 2번이 이제 이거는 이 아래 있는 내용을 읽어봐야겠지만 이 1, 2번이 대조관계로서 설명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빨리 하세요. 대조관계로서 설명하는 경우에는요. 그때는 삽입 같은 걸로 출제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주제를 말했어. 예를 들어서 A가 좋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왜 좋은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 예를 들어서. 근데 부연 설명 2번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맞죠? 그럼 이제 대조관계로서 얘를 설명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 대조가 시작되는 이 부분을 삽입으로 출제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다. 일단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글의 주제가 뭐냐면 몸짓과 언어는 유사한 신경회로를 사용한대요. 여기서 몸짓과 언어라는 걸 잘 생각해봐. 몸짓이라는 건 결국 이제 그 바디랭귀지, 그러니까 non-verbal 한 걸 말하는 거겠죠. 비언어적인 거. 언어는 말 그대로 언어적인 거죠. 즉 비언어적인 의사소통과 언어적인 의사소통은요, 둘 다 어떻다? 유사한 신경회로를 사용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관련성이 있답니다. 우리가 바디랭귀지랑 언어는 사실 물론 의사소통을 한다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다른 거잖아요. 말 그대로 언어적인 건 말로 써전달하는 거고 비언어적인 건 이런 몸짓이나 손짓, 발짓 이런 걸로 전달을 하는 건데 그러면 엄밀히 따지면 두 개의 영역이 다른 건데 실제로는 어떻다? 같은 신경회로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둘이 유사한 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부연 설명이 나오는데 데이비드 맥닐이라는 사람에 따르면 비언어적 기술, 비언어적이란 말이 나왔죠. 그래서 비언어적인 기술, 언어적인 기술 이 두 녀석이 강한 유대감을 유지하고 있대요. 그럼 얘가 비언어적이랑 언어적이 강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건 주제에서 나온 거랑 똑같은 말 아니에요? 몸짓과 언어잖아요. 각각 몸짓과 언어죠. 그렇죠? 얘네가 어떻다? 서로 연관성이 있다. 서로 연관성이 있다. 강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다. 똑같은 말이죠. 됐나요? 그래서 사실상 반복으로서 설명을 한 거고요. 이어서 뇌손상을 입어서 신체적인 문제가 있다. 이거는 좀 구체적인 예시를 든 겁니다. 만약에 뇌손상으로 인해서 신체적인 문제가 생겨. 근데 얘네들은 어떻다? 신체적이라는 거는 비언어적인 거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만약에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은 언어 쪽에도 문제가 생긴다. 이 내용이 나와야겠죠. 왜? 둘이 관련성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뒤에 뭐라고 나오냐? 언어로 의사소통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대요. 언어로 의사소통 불가능하다. 그래서 왜? 신체에 문제가 생기니까 언어에도 문제가 생긴다. 이해되고 뭔 말인지? 자, 두 번째 부연 설명 이거 보면 애들 또한 자신의 신체를 제대로 활용할 때까지 자 신체를 활용한다라는 내용 나왔어요. 또 이렇게 이어지죠. 이럴 때까지 언어로 의사소통을 잘 못한다라는 연구도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신체적인 어떤 이 능력이 돼야만 실제로 말도 잘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두 개가 상호적으로 연결이 돼 있는데 지금 부연 설명 1, 2에서 공통점은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비언어적인 거가 언어적인 것에 영향을 준다를 기준으로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 글은요. 됐어? 지금 이 부연 설명 1, 2를 보면 어떠냐? 여기 어디냐? 신체적인 문제가 있으면 말을 잘 못한다잖아요.
그렇죠? 그럼 비언어에 문제가 생기면 언어에도 영향을 준다 이거죠. 그렇죠? 첫 번째 얘기가. 근데 두 번째 얘기 어떻습니까? 신체를 제대로 활용할 때까지 언어로 의사소통을 못한대요. 비슷하죠? 그럼 신체적인 건 비언어적인 거니까 신체를 내가 제대로 활용을 할 수가 없다면은 역시나 언어적인 의사소통도 안 된다. 지금 다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비언어가 안 되면 언어가 안 된다 쪽으로만 설명을 하고 있다고요. 즉 반대에 대해서는 지금 이야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큰 틀로 보자면은 둘은 관련성이 있다가 큰 틀이긴 하지만 부연 설명에서 나온 건 비언어적인 게 언어적인 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만 예시로 나와 있어요. 반대로 언어를 내가 잘 못하면은 신체에 문제가 생긴다 이 내용은 안 나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요쪽으로만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비언어가 언어에게 영향을 준다. 요쪽으로만 생각해야 돼. 예시에는 이것만 나왔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내용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Gestures and speech. 몸짓과 언어는요, use similar neural circuits. 유사한 신경 회로를 사용한답니다. 뭐 할 때? They developed in our evolutionary history. 우리의 진화적 역사에서 그것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것들은 얘네예요. 제스처랑 스피치. 얘네가 발달할 때 유사한 신경 회로를 사용했답니다. 둘이 관련성이 있다. 이 얘기를 한 거죠. University of Chicago Psycholinguist. 지금 보면 갑자기 무슨 뭐 시카고 대학의 뭐 심리 언어학자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예시를 들겠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 데이비드 맨닐이라는 사람이 was the first to suggest this. 이것을 제시한 최초의 인물이었답니다. 자, 그 맥닐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생각했냐? 생각된 거죠. 대절이야라고 생각했는데 non-verbal and verbal skills. 비언어적이고 언어적인 기술이 might retain, 유지할 수도 있답니다. 그들의 강력한 유대감을 유지할 수 있다. 둘이 강력한 관련성이 있다라는 거죠. even though, 비록 뭐 할지라도 그것들이 have diverged 하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 diverge라고 돼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뭔가가 이제 갈라지다, 분리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것들이 갈라져 왔음에도 불구하고요. 뭐로 갈라졌어요? 개별적인 행동 영역으로요. 됐어? 그러니까 분리된 행동 영역으로 갈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언어적인 거랑 비언어적인 요소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도 딱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언어적이냐 비언어적이냐 구별을 하잖아. 즉 구별이 되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얘네들. 지금 우리가 구별을 하죠. 이렇게 구별되는 영역으로 갈라져 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은 관련성이 있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제를 재진술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해됐나요? 네. 자, he was right. 그가 옳았대요. 자, 그럼 그가 왜 옳았는지에 대한 또 근거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더 구체적인 예시가 나옵니다. 스터디부터 볼게요. 자, 연구가 그것을 확인했는데요. with a puzzling finding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좀 뭔가 당황스럽게 하는 연구 결과 이런 걸로 확인이 됐답니다. 그 당황스럽게 하는 연구 결과가 뭐였냐면 사람들이 who could no longer move their limbs after brain injury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면 그들의 뇌 손상 이후에 이 림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림이 사지라는 뜻이거든요. 사지. 우리가 사지를 절단한다 막 이런 말 하잖아. 그때 그 사지요, 사지. 그러면은 그들의 사지를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이죠. 됐어? 그러니까 뇌 손상을 당해서 몸을 못 움직이는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이 또한 점차적으로 그들의 능력을 잃어버린답니다. 어떤 능력을? To communicate verbally라고 나오네요. 언어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점차 잃게 된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었대요. 됐어?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언어와 비언어는 다른 영역이다 해갖고 구별을 해놓잖아. 근데 내가 만약에 신체가 다쳤어. 만약에 이제 그 뇌 손상으로 인해서 막 예를 들어 뭐 손가락을 잘 못 움직여. 여기를 관장하는 뭐 신경계가 내가 좀 뭐 문제가 생겼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얘가 문제가 생긴 거지 언어에는 문제가 생긴 게 아니니까 말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지 않느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렇죠? 왜냐면 둘은 서로 다른 영역이니까. 근데 실제로는 어떻대요? 뇌 손상으로 인해서 이 막 신체를 막 잘 못 움직여. 막 마비가 되거나 이래. 근데 이 사람이 뭐다? 실제로
말할 수 있는 능력도 점차 줄어든다는 거야. 왜? 둘은 관련성이 깊이 있으니까. 이해되죠, 내용? 자, 이어서 또 보겠습니다. Studies of babies. 아기들에 대한 연구가 또 뭘 보여주냐면 똑같은 직접적인 연관성을 또 보여줬답니다. 자, 그러면은 역시나 또 똑같은 내용이 나오겠네요. We now know. 우리는 이제 알고 있는데 대처 이야기요. Fast do not gain a more sophisticated vocabulary. 요 문장이 조금 중요한 부분이 있네요. 뭡니까? not until입니다. 됐어요? not until. 잠깐만, 이게 서술형 신문이었나? 잠깐 확인 좀 할게요. 잠시만요. 아니 너무 이번에 산발적이어갖고 빨리 죽었네. 그죠. 12강의 1번이죠. 이거 그러면 진도 안 나갔던 거네요. 보니까. 그러면은 어법이랑 서술형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해석만 그냥 볼게요. 나대현 TV는요, 여기가 A 내용이고 여기가 B죠. 말 그대로 B 할 때까지 A를 안 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도 있느냐? B 하고 나서야 비로소 A가 나. 이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이제 뭘 알고 있냐면 유아들이 얻지 못한대요. 더 정교한 어휘력을요. 뭐 할 때까지? 그들의 fine motor finger control이니까 미세한 그런 손가락 움직임 통제가 improves 개선될 때까지. 됐어요? 개선될 때까지는 뭔가 정교한 어휘력을 얻지 못한다라는 걸 이제는 알고 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결국 여기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얘기입니까? 위에서는 어떤 뇌 손상을 입은 이제 그 환자의 경우, 그래서 신체를 잘 못 움직이는 이 사람의 경우 점차 어휘력이 떨어져 간다라는 거. 즉 신체와 언어가 관련성이 있다. 이걸 증명한 거죠. 두 번째, 아이들 같은 경우도 아직 발달이 덜 돼갖고 뭐 이렇게 미세한 컨트롤을 잘 못해, 손가락이나 이런 거. 그러면 이런 애들이 뭐다? 역시나 말도 잘 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신체가 발달하면서 언어적인 능력이 같이 발달하니까 둘이 관련성이 있습니다. 되셨나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어서 이제 몇 문장 나오는데 다 부수적인 거예요. 나머지들은요. That's a remarkable finding. 그건 주목할 만한 연구 결과고요. 이어서 gestures, 몸짓은 are windows into thought processes. 맥닐이 이렇게 말했대요. 몸짓은요, 사고 과정으로 들어가는 창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뭐겠습니까? 사고 과정으로 들어가는 창문? 이게 뭔데요? 그러니까 몸짓이 이제 몸짓이 발달을 할수록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사고 과정이라고 말하는 건 결국에는 언어적인 능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똑같아요. 내가 이 신체적인 능력이 발달할수록 언어적인 능력도 함께 발달하게 된다. 결국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런 표현들이 보통 뭐로 많이 나옵니까? 함축 의미 추론으로 많이 나오죠. 됐어요? 밑줄 쳐놓고 얘가 뭘 의미하느냐. 비유적으로 나온 거잖아. 그렇죠? 그럼 이 비유가 결국 의미하는 건 뭐다? 몸짓이 사고 과정으로 들어가는 창문이다. 이렇게 표현했잖아. 이게 결국 뭐라고요? 신체가 제대로 발달해야 언어 능력도 발달한다. 이 얘기라고. 됐어? 써놓을게요. 그러면. 발달되어야 언어적 능력도 함께 발달한다. 이 얘기라고. 됐어? 내가 또 말로만 하면 니네 안 쓰잖아. 됐죠? 자, 그래서 아래 이제 주제 및 요약문들이 좀 작성을 해놨는데 몸짓과 언어는 그들의 강력한 유대 관계를 유지하면서 비슷한 신경 회로를 사용해오고 있다. 둘이 전혀 다른 영역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한쪽에만 문제가 생기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체에 문제가 생기면은 언어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내용? 하나도 안 어렵죠? 자, 다음 이어 갑니다. 12강에 2번 볼게요. 얘도 어법이랑 서술형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이거 계속 보면서 해야겠네. 네, 안 나왔습니다. 어법 서술형. 어법 서술형 안 나오니까 또 체크해 볼게요. 어법이랑 서술형 안 나오니까. 아까 그 엑서사이즈 1번에도 좀 써주세요. 자, 봅시다.
정말 또 전형적인 패턴 나오네요. 도입 주제 설명 결론입니다. 가장 전형적인 패턴이죠. 결론 부분에는 주제 재진수라는 문장이 나와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돼? 여기 빈칸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생각하고 있어야겠죠. 서술형 안 나오니까, 어법도 안 나오니까. 자, 순서적으로 가보자. 도입부에서 아이들은 제한을 갈망한대요. 제한을 갈망한다. 이것만으로는 이게 뭔 말이지? 하고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죠. 제한을 갈망한다. 그럼 제한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건데? 좀 봐야겠죠. 아이들은 유연한 질서 의식을 필요로 하고요. 이것이 없으면 불안해진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유연한 질서 의식이라고 말했는데 이거조차도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통제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애들은요, 통제감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야. 제일 쉽게 예시를 들자면 통금 시간 같은 거 생각해 보면 돼. 통금 시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통금 시간을 안 줘. 내가 뭐 공부를 하든 말든 신경도 안 써. 그냥 네 알아서 마이웨이로 살아라. 그냥 이제 좋게 말하면 방임주의야, 방임주의. 근데 즉 이거는 방임주의라는 건 결국 무슨 말입니까? 부모가 자식한테 제한을 안 두는 거죠. 그렇죠? 제한을 안 두는 거잖아. 풀어주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애들이 좋아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니라는 거야. 아이들은 제한 당하기를 원한다는 거야. 제한 당하기를.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제한이라는 게 무차별적인 제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 몇 시까지 뭐 해야 되고 너 뭐 해야 되고 숙제는 했냐? 너 뭐 했냐? 방 청소는 했냐? 이런 막 진짜 세세하고 빡센 제한이 있잖아.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유연한 질서 의식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유도리 있게 그렇게 좀 제한을 뒀으면 좋겠다. 즉 엄마 아빠가 나에 대해서 그래도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아이들이 원하는 거야. 이해되시죠? 자, 3번 내용. 제한이라는 울타리를 통해서 아이가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대요. 그러니까 애들이 제한을 갈망한다 했잖아. 그러니까 왜 제한을 갈망하냐고. 왜 갈망하냐면 이 제한이라는 이 바운더리가 있는데 이 바운더리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이래요. 그리고 그 제한을 점점 넓혀나가는 걸 원한답니다. 제한을 넓혀나간다는 건 아까 통금시간 얘기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야, 너 통금시간 10시야. 10시 전에 무조건 들어와. 근데 네가 이제 점점 자라. 너네가 자라면서 이제 야, 이제 좀 컸으니까 11시까지 들어와. 12시까지 들어와. 뭐 새벽 한 2시까지 들어와. 그냥 밤샘은 하지 마. 이러면서 이제 뭐 점점 넓혀질 수 있는 거죠. 자, 주제 재진술. 아이는 통제나 지배를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통제나 지배가요, 이 제한이랑은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제한이라는 건 보고 뭐다? 유연한 질서 의식이에요. 됐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통제나 지배가 아닌 자신이 생각하고 선택하고 도전하도록 격려해주는 시스템을 원한다라고 했죠. 즉 통제나 지배는요, 위에서 나왔던 제한이라는 개념이랑은 다른 거예요. 됐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둘이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잖아요. 제한을 해줘라, 통제를 해달라. 어떻게 보면 좀 같은 의미로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본문에서는 이 둘을 같은 의미로 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제한이란 건 내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엄마 아빠가 좀 이렇게 울타리를 좀 쳐줘라. 그러니까 최소한의 제한을 좀 걸어줘라. 이걸 원하는 거고, 아예 빡세게 모든 거를 다 나에 대해서 통제하고 이런 거를 원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어느 정도의 제한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내용 다 봤으니까 내용 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죠. 앞에. 아니야, 그렇게 하면 내가 조는 것처럼 보이잖아. 앞에 봐요, 앞에. 앞에 봐. 자, believe it or not, 믿거나 말거나, your child craves limit. craves, 갈망하다라는 겁니다. 이 지문 보니까 또 기억이 나네요. 어휘로 나왔었습니다. 어휘 문제로 나왔었는데 이 crave가 나왔었어요. crave, 이게 갈망하거든요. 이 갈망하다의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뭐예요? long for죠, long for. 됐어요? 뭐뭐를 갈망하다. 자, 너의 아이는 제한을 갈망한대요.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는 아니 제한을 갈망하는 애가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갈망한대요. 이어서 She truly needs a flexible sense of order. 자, 그녀가 즉 당신의 아이는 진정으로 필요로 한답니다. 뭐를요? 유연한 질서감을요. 그래서 이 질서예요. 질서 order가 질서 의식을 필요로 하고요. 그리고 will grow anxious without it. 그것이 없다면 불안해질 거랍니다.
됐어?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요걸 말하는 거죠. 그 질서의식, 유연한 질서의식. 이어서 The think of limits as an expanding curve. think of A as B거든요. A를 B로 여기다 생각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예시가 나오는데요. 그 제한을 뭘로 여겨봐라, 뭘로 생각해봐라. 울타리를 넓혀가는 것으로 한번 생각해보랍니다. 이제 비유적으로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자, 바로 다음 페이지. 제한들은 provide 제공해줍니다. A physical environment 물리적 환경을 제공하는데 어떤 환경이냐? 관계대명사의 전치사가 붙었죠. 당연히 관계부사 where로 쓸 수도 있다. 자, your child can feel safe and can learn. 너의 자녀가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그런 물리적 환경을 제공하는 게 바로 뭐다? 제한이라는 거예요. 제한.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제한이라는 거는요 뭐에 가깝냐면 관심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관심, 문맥상. 알겠죠? 제한이 없다라는 건 다시 한번 말하면 뭐야? 아예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얘가 어떻게 하든 말든 신경 안 쓰는 거. 신경 안 쓰는 게 뭐야? 관심 없는 거잖아. 됐어? 그러니까 제한, limitless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무관심 상태야. 무관심 상태. indifference 상태예요. indifference. 알겠죠? 근데 제한이라는 거는 우리 자녀에게 관심을 두고 야, 너 이렇게 해봐.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해. 저렇게도 해봐. 이렇게 하는 거죠. 됐어? 이게 바로 제한이라는 거야. 제한. 됐어요? 그러면 그 제한을 통해서 아이는 어떻게 했습니까? 안정감을 느낄 수 있죠. 아,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하라는 대로 하면은 내가 적어도 뭐 잘못될 일은 없겠구나. 뭐 이렇게 이런 좀 안정감을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여러 가지를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겠죠. 만약에 아니 애가 한 8, 9살밖에 안 돼. 야, 네 알아서 살아. 네 인생이니까 학교 가든 말든 네 알아서 해. 이렇게 해버리면은 얘가 과연 안정감을 느끼고 뭘 배울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제한이 필요로 하다라는 거죠. As she grows more capable, the boundaries will expand.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그녀가 즉 당신의 자녀가 더 유능해지면서 그 경계선들이 확장될 거랍니다. 아, 여기도 서술형 안 나오니까 생략할게요. 원래는 더비교급으로 쓸 수 있어요. 이거. 자, 그러니까 아이가 능력이 더 많아질수록 경계선이 넓어질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뒤에 아래 이제 예시가 나올 텐데 지금 우리 아들내미가 9살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아들내미가 나한테 와서 그러는 거야. 아빠, 나 밖에서 친구들이랑 놀다가 새벽 한 2시쯤에 들어올게. 이걸 내가 허용해 줄까요? 그럼 안 해주겠죠, 당연히. 그렇죠? 왜? 아직은 얘가 새벽 2시까지 밖에서 안전하게 놀 만한 능력이 안 되니까요. 능력이 없는 거죠. 됐어? 근데 우리 아들내미가 한 예를 들어서 20살이 됐어. 그럼 어떻게 될까? 아빠, 나 친구들이랑 술 한잔 하고 저기 뭐야 이따 한 새벽 한 3시쯤에 들어올게. 그러면 저는 허락해 줄 수 있어요. 왜? 자기가 혼자서 통제할 수 있고 자기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나이가 되니까. 즉 여기서 말하는 유능해진다라는 거는요 쉽게 말하면 나이가 들어가면서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래서 여기서 유능해진다는 건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뭔가 케어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능력이 커지면서 당연히 이제 그 경계선이 확장이 되겠죠. 이게 대체 뭔 말인지 내가 통금 시간 기준으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자, she begins in the womb. 그 wom이라는 게 그 여성의 자궁이에요. 자궁. 그러면 그녀가 자궁에서 시작한대요. 그 자녀가 자궁에서 시작돼서요. to a bassinet. 그래서 이 bassnet으로 확장하고요. bassnet이 이제 그 요람입니다. 요람. And then 그리고 나서 to her bed. 그녀의 침대로 넓혀 나간대요. 자, 지금 어떻습니까? 엄마 뱃속에 있었다가 그리고 이제 그 막 겉싸개, 속싸개 이런 데 있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침대로 옮겨간 거예요. 즉 아이가 점점점 성장을 한 거죠. 성장을 할수록 제한이 점점점 넓어진다는 겁니다. 그 경계선이 넓어진다. 이거를 지금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You may feel, 너는 느낄 수 있는데 your 3-year-old is too young for an overnight visit. 여기 잠깐 보면 투투입니다. 아, 투투가 아니네. 미안. 투투인 줄 알았어. sorry. 그럼 다시. 너의 3살짜리 애가 너무 어려요. For an overnight visit이니까 밤샘 방문이죠. 직역을 하면요. 그럼 밤샘 방문이니까 말 그대로 친구네 집 가고 뭐 자고 올게 뭐 이런 거죠. 야, 3살짜리가 친구네 집 가서 자고 올게 하기에는 너무 어리잖아요. 그렇죠? To a playmate home. 여기 딱 나오네요. 놀이 친구의 집에서 뭔가 밤새는 방문에 있어서는 아, 내가 좀 너무 어리지 않나? 이렇게 느낄 겁니다.
자, 근데 by the time she's 5 or 6, 자, 그 당신의 자녀가 한 대여섯 살쯤 됐을 때는요, 너는 아마도 가끔씩은 consider 그것을 한번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거랍니다. 좀 컸으니까, 그리고 by the time she's 10, 자, 그 자녀가 10살이 됐을 때는, 그러면 이때는 you may be ready. 너는 준비가 되어 있을 겁니다. 어떻게요? To say yes to a pajama party. 그 파자마 파티 하는 데 있어서 그래 해라 라고 말할 준비가 될 것이라는 거죠. 됐나요? 애가 어렸을 때는 친구네 집에서 자고 올 게가 안 됐지만 애가 자라면서 자고 올 게도 되고 파자마 파티 해라. 저기 밤에 놀아라 라고 충분히 허락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경계선이 점점 넓어진다라는 거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됐나요? 제가 말했던 어찌 보면은 저기 통금 시간 늘어나는 거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Your child's readiness라고 나왔는데 여기서 readiness가 준비예요. 자, 그럼 너의 아이의 준비가 determines 결정하는데 how the boundaries expand 그 경계선들이 어떻게 확장될지를 결정짓는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앞 내용을 정리한 거예요. 앞에 나와 있는 예시를 정리한 겁니다. 뭐라? 너의 아이의 준비가 경계선의 확장 여부를 결정짓는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그런 준비라는 건 뭐겠습니까? 아이가 스스로를 케어할 수 있는 능력이겠죠. 됐어요? 이거야 이거. 애가 스스로를 케어할 수 있는 능력, 이걸 준비라고 표현하는 거야. 준비. 내가 얼마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 거. 됐어? 이게 결국 뭐다? 그 경계선을 어떻게 확장시킬지를 결정짓는다는 거겠죠. 됐나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나이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서 나이로 얘기했지만 사실 나이랑은 좀 무관해요. 능력에 따라서 그런 거니까. 만약에 우리 아이가 20살이 됐는데도 케어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친구네 집에서 자고 와라 하기가 좀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우리 애가 발달이 너무 빨라갖고 한 대여섯 살인데도 막 거의 뭐 중학생처럼 다녀. 그러면 사실 그래 친구네 집에서 자고 와라라고 편하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나이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애가 스스로를 케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그 능력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죠. 자,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주제를 재진수라는 문장을 하는데요. Your child, 너의 자녀는 does not want, 원하지 않습니다. 뭐를? Control or dominance를요. 통제나 지배를 원하는 건 아니에요. 자,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앞문장까지 읽었을 때 이걸 읽고 있는 우리 독자들 입장에서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부모의 입장이 아니지만 나는 부모의 입장이잖아.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이 글을 딱 읽었어. 아, 애들이 통제를 원한다고? 오케이, 통제 빡세게 들어간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 글 쓴 사람이 혹시나 해갖고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야, 내가 지금 이 글 쓰는 거를 애들을 빡세게 쥐어 잡아라 이 얘기 아니야. 오해하지 마 하면서 쓰는 거야. 너의 자녀가 통제나 지배를 원하는 건 아니야. 그게 아니라 구조를 원하는 거야. 이거 나데이 법이에요. 나데이 법이. 여기가 데이. B입니다. 이 뒷내용 전체가. 이에요. 나데이 법이. 자, 너네 자녀가 통제나 지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구조를 원하는 거야. 구조. 무슨 구조? That encourages. 격려해주는 구조. 당신의 자녀가 생각하도록 권장해주는 거야. 뭘 생각해? To make choices and to take chances 라고 나와 있죠. 뭔가 어떤 선택을 하고 그리고 뭔가 이제 여기서는 가능성을 취한다라고 하면 되겠죠. 기회를 잡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도록 격려해줄 수 있는 그런 구조, 시스템을 원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리하자면요, 완전한 통제, 지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애가 이제 직접 생각을 하는 거야. 애가 자녀 입장에서 애가 생각을 해서 애가 선택을 하고 애가 도전을 해보고 애가 뭔가 이제 뭐 기회를 잡아보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제공해 줄 수 있는 환경. 그래서 그런 거를 원한다라는 거죠. 아이의 방임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요. 아이의 빡센 통제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적당한 통제. 그래서 이게 바로 자녀들이 원하는 것이다. 근데 이제 저는요, 예전에도 이 글을 읽으면서 느꼈는데 제가 딱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좋을 수도 있는데 우리 부모님은요 제가 공부하는 거에 신경을 아예 안 썼었어요. 아예 신경을 안 썼어. 그래서 그냥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면요 내가 학교를 다니든 안 다니든 이것도 신경 안 썼어요. 내가 개학이 언제인지 방학이 언제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방학식 날이어서 이제 자고 있는데 엄마가 깨우더니 너 왜 학교 안 가니? 나 방학했는데 어제. 이런 정도였어요. 이 정도였어. 그러니까 아예 나한테 좀 좋게 말하면은 완전 나를 이제 방임한 거고요. 나쁘게 말하면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랬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내가 원했던 게 뭐였냐면은 아니 그래도 자식인데 이 정도는 좀 이렇게 좀 관심을 줬으면 좋겠네. 그러니까 빡세게 막 이래라 저래라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관심을 좀 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딱 그거예요. 최소한의 관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계는 여기서 한계라고 썼는데 제한이랑 똑같아요. 제한은요 통제나 지배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애들이 생각하고 선택하고 도전하도록 격려해주는 체계를 제공해준다. 그래서 아이들이 원하는 게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봤고요. 자,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12강 3번. 여기는 어법과 서술형이 나오는 질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중요하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시작 할게. 알았지? 좀만 힘내라. 자, 주제 예시 결론 패턴입니다. 근데 예시가 인과관계로 되어 있어요. 예시 자체가. 자, 어떤 내용인지 바로 가볼게요. 주제가 되게 추상적이라고 나왔는데요. 내용을 읽어보자면 주요 작물이 자리를 잡으면 우리는 고정화, 이 단어가 중요하겠네요. 고정화라고 부르는 것을 가지게 된대요. 고정화라고 부르는 걸 가지게 되는데 이것은 이 고정화라는 것은요 일정한 방식으로 작물을 재배하는 패턴화를 의미한답니다. 이걸 고정화라고 표현한대요. 됐어요? 그러니까 주요 작물이 자리를 잡는다. 옛날에 지금이야 이제 농사법이 다 있지만 예전에는 농사법에 정답이 있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런저런 방식으로 이렇게 해보는 거야. 농사를 지어보는 거야. 그랬을 때 가장 결과가 좋은 어떤 게 있겠죠. 농사 방식이.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감자를 심는데 감자를 이렇게 재배를 했어. 이렇게 하더니 이제 감자가 잘 자라더라. 좀 좋게 잘 자라더라. 그러면 주요 작물이죠. 감자도 옛날에. 근데 이 주요 작물이 자리를 잡았어요. 이렇게 이제 농사를 지으면 된다. 자리를 잡았어. 그럼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이게 패턴이 되는 거야. 이제는 농사 지을 때 감자는 이렇게 고정이 된 거죠. 그래서 고정화는 곧 뭐다? 작물 재배하는 방식의 패턴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어서 한번 볼게요. 예시 이제 인과로 나오는데 북유럽에서 밀과 알갱이가 작은 곡물 생산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모든 것이 밀을 처리하기 위해서 마련된대요. 그러니까 밀을 왜냐면은 이제 원래 미국이나 이 유럽 쪽은요, 우리는 이제 쌀 농사를 많이 지었잖아요. 여기 이제 주로 아시아적으로요. 근데 미국이나 유럽 쪽은 밀 농사를 많이 하죠. 이제 우유 먹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빵 먹고.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요, 이제 밀을 처리하기 위해서 모든 시스템이 다 밀을 기준으로 된대요. 밀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주요 작물이 뭐예요? 얘네는 밀이야, 밀. 그러니까 이 밀을 기반으로 시스템화가 된 거예요. 즉 고정화가 됐다. 이 얘기한 거야. 그래서 체계가 잘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요, 밀은 감자보다 사람들의 주요한 식품이 될 수 있었답니다. 원래 가격으로 따지면 밀이 훨씬 비쌉니다. 밀이 훨씬 비싸요. 근데 감자는 되게 싸요. 감자 같은 경우는 재배 난이도가 낮거든요. 재배 난이도가 낮아서 누구나 기를 수 있어요. 니네 그런 거 안 해봤냐? 초등학생 때? 그 컵에다가 감자 이렇게 끼워갖고 뭐 이렇게 싹 이런 거 트고 이런 거 안 해봤냐? 아 진짜 뭐라고요? 컵 같은 데다가 감자 이렇게 박아놓고 여기 이제 물 이렇게 해놓고 그럼 그냥 냅두면 되네. 창고에 냅두면 이렇게 막 감자 싹이 막 자라요. 뭔지 알지 않냐? 이런 거 하잖아. 그러니까 감자는요 되게 척박한 환경에서도 되게 잘 자라고요. 그리고 어차피 영양분이나 맛이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래서 재배 난이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럼 이제 미리 좀 얘기를 해보자면 밀이라는 거는요 재배 난이도가 높거든. 얘는 재배 난이도가 높아요. 그래서 얘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시스템 체계적인 게 있어야 돼. 근데 감자는요 난이도가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시스템 같은 게 필요 없어. 그냥 심으면 돼. 그냥 심으면 돼. 근데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재배 난이도가 낮다라는 거는 누구나 기를 수 있다는 거고
누구나 기를 수 있다는 건 쉽게 얻을 수 있다는 거고 쉽게 얻을 수 있으니까 가격이 싸겠죠.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얘가 더 구하기 쉽다가